안녕하세요. 과학이 재밌어지는 시간,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오늘도 알아두면 유용한 과학 이야기 가득 싣고 돌아왔습니다. 예. 기환 씨, 오늘은 또 무슨 상황인가요, 이게? 숨찬다. 젊어지는 비결이 혹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저처럼 걷는 것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 오늘 무슨 걷기 운동 전도사 컨셉인가요? 홈쇼핑 쇼호스트 같기도 하고요. 제 별명 뭡니까? 걷기환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렇게 저처럼 열심히 걷다 보면 말이죠. 숨도 차긴 하는데 어쨌든 건강해지는 것은 물론이고요. 노화를 막아주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저랑 손잡고 같이 걸으실래요? 그럴까요? 네. 걷기 운동 좋다는 거 뭐 저도 잘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우선 녹화부터 잘하자고요. 오늘 기환 씨가 관심 가질 만한 이야기 많이 준비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 과학으로 보는 세상 C만 열심히 시청하시면요. 노화를 방지하는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저도 오늘은 평소보다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속노화 당장 진행시켜. 좋았어!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조금 천천히 건강하게 늙자라고 하는 저속 노화가 요즘의 트렌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개인의 생체 나이, 노화 속도를 알 수 있는 생체 시계, 즉 노화 시계가 있습니다. 초고령화 시대, 노화를 막기 위한 다양한 방법에 사람들의 관심이 높은데요. 노화를 늦추는 과학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노화융합연구단 단장 권은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건국대학교 건강고령사회연구원에서 저출산 고령화 정책 연구하고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이윤진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한국은 말이죠.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나라다. 얼마 전에 이런 좀 씁쓸한 기사를 봤는데요.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한국이 일본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 좀 놀라웠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국이 고령사회에서 전체 인구의 5분의 1이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7년 4개월로 가장 대표적인 고령국가인 일본의 10년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고요. 프랑스, 덴마크의 경우 약 29년, 42년이 걸린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네, 뭐 저출생 고령화 문제 계속해서 지적이 돼 왔는데요. 태어나는 아이가 적다 보니까 평균 연령이 증가하고 그렇죠. 또 노인 인구도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가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교수님 평균 연령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면서요. 2014년 기준으로 했을 때 대한민국의 평균 연령은 40대 초반, 40살 정도였는데요. 현재는 45세입니다. 그리고 더 깜짝 놀랄 일은요. 한 7년이 지나면요. 대한민국의 평균적인 나이는 50대. 점차 늙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 굉장히 급격하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네, 네. 그 국민 절반 이상이 근데 50대라고 해도 근데 요새는 뭐 100세 인생 그다음에 뭐 120세까지도 수명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아직은 뭐 절반에 조금 못 미친 거니까 좀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예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예전이랑은 그 나이 계산을 나이를 뭐 똑같이 인식하면 안 된다 뭐 예를 들면 저는 지금 30대 중반이지만 예전으로 치면 뭐 20대 초중반이다 예, 이렇게 자기 위로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0.8을 곱해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요즘에. 맞아요. 이렇게 고령 인구가 늘어나고 또 평균 연령도 늘어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노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들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요즘요, 천천히 늙어가는 게 사회적인 트렌드이기도 하잖아요. 저속 노화, 슬로우 에이징이라고 하죠. 예, 예전에는 노화라고 하면은 그게 굉장히 나이가 드신 분들의 이야기, 50대, 60대, 뭐 70대 이상의 이야기로만 여겨졌었는데요. 네. 최근에는 젊은 친구들한테도 굉장히 노화와 관련된 것들이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전에는 조금 이뻐 보이려고, 조금이라도 어려 보이려고 이렇게 했던 미용 시술, 또 안티에이징 시술에서 더 나아가지고요. 생활 습관의 개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천천히 더 나이 들어서 건강하게 내 노후를 길게 잘 보낼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관심이 점차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건 이제 비단 이제 나이의 문제로 노화를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말이죠, 뭐 유명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SNS에서 그 저속노화 관련한 챌린지가 굉장히 또 유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뭐 아시다시피 저도 자칭 인플루언서로서 요즘에 저도 열심히 왜 비웃으시죠? 실천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우리 기환 씨 안 그래도 혈색도 좋아지고 아, 그죠. 평소에도 에너지가 많은 사람인데 요즘 더 뿜뿜한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오늘 좀 메이크업이 평소보다 밝은 거 있어가지고 기분 탓입니다. 그런가요? 예, 예. 뭐 저 역시도 저속노화 식단에 관심이 참 많은데요. 네. 식습관은 정말 노화 속도와 관련이 있을까요? 저속 노화의 핵심 바로 식단에 있다고 하죠. 그런데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그래서 저 기환이가 나섰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음식 풀떼기. 죄송합니다. 이 채소들이 있는 거 보니까 샐러드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맛있는 샐러드를 해드릴 건데 네. 오늘 샐러드의 주제는 통곡물 샐러드입니다. 통곡물 샐러드. 네. 지금 요 앞에 있는 요 세 친구를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율무, 귀리, 보리를 좀 준비해봤어요. 뭐 곡물들이 몸에 좋다 이런 건 알고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왜 좋은 거예요? 저속노화 식단의 핵심은 네. 혈당이 천천히 오르는 거예요. 통곡물은 정제되지 않아서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소화가 천천히 되다 보니까 혈당이 급격히 오르질 않아요. 연구에 따르면요, 통곡물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을 늘리고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도 효과적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이 재료들을 어떻게 조합을 해 주실지 궁금합니다. 자, 보여주시죠. 이제 시작해보겠습니다. 예. 먼저 어린이 채소를 바닥에 깔아주세요. 이 곡물을 한 숟가락씩 넣는 거예요. 달걀, 단백질, 네. 마지막으로 깍지콩을 준비해봤어요. 깍지콩. 이렇게 해서 지금 재료를 네. 아주 잘 버무려 주셨는데 네. 샐러드는 사실은 이제 핵심이 드레싱 아닙니까? 먼저 올리브오일을 충분하게 많이 뿌려줍니다. 올리브오일도 마찬가지로 슈퍼푸드로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하버드에서 선정한 10대 슈퍼푸드 중에 하나예요. 네네. 이거는 사과를 농축시켜서 만든 식초예요. 사과 식초 네, 두세 바퀴 뿌려주세요. 두세 바퀴. 아, 좋다. 이 저속노화 식단 만들기 되게 어려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네요. 샐러드는 말 그대로 이제 뭐 에피타이저잖아요. 그쵸. 물론 이것만 먹어도 좀 든든하겠습니다만은. 그쵸, 그쵸. 근데 메인 디시. 네, 메인 디시가 준비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오케이. 네, 저속노화 핵심 요리 이제 두 번째 요리를 배워볼 건데요. 어떤 요리를 해주실 거죠? 네, 오늘은 집에서 편하게 만들어 드실 수 있는 배추 만두를 해볼 겁니다. 무슨 만두요? 배추 만두요? 아, 배추 만두? 네. 밀가루 어디 있어요? 밀가루 없습니다. 이번에 밀가루 없이 만들 겁니다. 아니, 만두가 밀가루가 없으면 그게 만두입니까? 사실 밀가루가 저희가 되게 좋아하고 자주 먹잖아요. 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이게 혈당을 좀 쉽게 올리는 성질이 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나머지 재료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그 중에서 지금 항노화랑 관련 있는 재료는 버섯이에요. 표고버섯, 그다음에 두부, 당근 등을 넣을 겁니다. 두부에는요 이서폴라본이라는 성분이 되게 풍부해서 그 저속노화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밭에서 이제 수확한 당근 같은 경우는 색깔이 되게 예쁜 주황색이잖아요. 그렇죠. 그 주황색을 내는 게 베타카로틴이거든요. 되게 풍부해서 또 수명 연장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야, 이건 뭐 진짜 저속노화 그 핵심 식재료로 정말 손색이 없네요. 자, 그럼 이제 이걸로 대체 만두를 어떻게 만든다는 건지 좀 궁금한데. 지금 단백질 재료 먼저 넣었어요. 네. 당근, 당근, 네, 파. 파 다짐, 양조간장 하나를 넣어서 간을 살짝 맞춰주는구나. 그렇습니다. 자, 잘 이제 섞어줬으면 얘를 넣어서 살살살살 감싸주시면 완성.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자, 보시죠. 이쁘다, 그죠? 얼마나 쪄야 돼요, 시간은? 끓어오른 찜기에 넣으셔서 한 6분 정도 찌시면 딱 돼요. 저희가 이제 저희가 아니죠. 우리 강사님께서 열심히 또 만들어주신 네. 저속노화 식단 맛을 봐야겠죠. 이거 뭐부터 먹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뭐 에피타이저, 그렇죠. 우리 통곡물 샐러드부터. 던졌어요? 우리 국어 표현 중에 현존하는 식감은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아삭아삭하고 맞아요. 부드럽고 그다음에 쫄깃하고. 네. 나 요게 제일 궁금해. 배추 만두. 와, 진짜 맛있어요. 아 진짜요? 진짜 맛있어요. 일단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배추 식감. 배추 식감 괜찮죠? 씹었을 때 이 배추 안에 가둬져 있던 그 수분들 쫙 뿜어져 나오면서 즙이 쫙 나오는데 이거 진짜 맛있다. 저속노화 요리가 이런 거구나. 저 오늘 제대로 먹어보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우리 강사님은 뭐 지금
저속노화 요리도 계속 만들고 계시고 또 이걸 수강생분들한테 강의도 하시고 하시잖아요. 네, 네. 내가 생각하는 이 저속노화 요리의 핵심은 네모다. 이거 딱 뭔가 한 문장으로 정의를 한다면 뭘까요? 지속 가능성인 것 같아요. 지속 가능성. 네, 진부하지만 네. 이걸 하면서 오히려 삶에 있어서 어떤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삶의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몸과 마음의 회복 탄력성이 좋아지거든요. 좋습니다. 네, 저 오늘 머리털 나고 정말 이 저속노화 식단 제대로 한번 맛을 보게 됐는데요. 한 줄 평 하겠습니다. 저속노화 식단은요, 좀 허전합니다. 명불허전. 네, 오늘도 우리 기환 씨의 활약 잘 봤습니다. 자, 실제로요, 식단이 노화 속도에 영향을 준다는 그런 연구 사례가 있나요? 아우, 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평소에 그냥 먹는 것이 사람의 일상이고 태도다, 그리고 그의 삶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노화 속도, 그리고 생활 습관, 네. 그것들이 결국은 건강 수명까지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그렇죠. 맞습니다. 혹시 지중해식 식단, 무슨 다이어트,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 그릭 요거트. 예, 저 요즘에 예. 그릭 요거트 좀 푹 빠져 있거든요. 네, 그리스식, 뭐 지중해식 식단이라고 하면 사실 별거 없습니다. 예, 우리도 실천할 수 있는 것인데요. 네네. 통밀빵, 건강한 그런 해산물, 그렇죠. 거기다가 올리브오일, 뭐 이런 것들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스트레스 수치도 낮추고 몸증의 염증 반응도 낮추고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런 것들이 식습관, 식생활, 그리고 일상에서부터 지금 실천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나이가 증가하면 모든 사람에게 노화가 일어나기는 하는데 네. 주변에 보면 진짜 개개인마다 차이가 확실히 있거든요. 아, 있어요, 있어요. 궁금합니다. 다양한 요인들이 이게 동반돼서 나타나는 현상이겠죠. 예, 혹시 몇 년 전에 유행하신 사진 인터넷 SNS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거요? 어떠한 할머니의 사진이었는데요. 얼핏 보면은 피부가 굉장히 상반된 피부 두 가지를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아, 오른쪽 왼쪽. 예. 봤던 것 같아요. 예. 그게 이제 선크림, 자외선 차단제에 의한 영향을 보여준 그림이었는데요. 사실 굉장히 환경적인 요인 자체가 그런 피부 노화, 또 그분은 피부뿐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생리적 기능에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인데요. 네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어디에 사느냐, 그리고 내가 습관이 어떠하느냐, 그리고 무엇을 먹느냐, 우리 방금 이야기했죠. 거기다가 가장 큰 거, 유전적인 요인. 여러 가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살면서 스트레스 안 받는 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내가 대처하느냐에 따라서도 노화라는 우리의 그냥 스토리, 우리 살면서 죽을 때까지의 스토리 라인을 형성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사회적인 고립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중요합니다. 예, 뭐 흡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사회적 고립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냥 사회와 단절된 거, 그리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점점 늘어나는 거, 그리고 나 혼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는 거, 그걸 다 모두 사회적 고립이라고 통칭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하루에 담배 15개비 피는 거, 예? 그 정도의 건강의 위해성을 사회적 고립이라는 느낌에서 정서적인 충격으로 이렇게 다가온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저 지금 장가 못 가고 있는 이런 것도 해당이 되나요? 더 심하다면 될 수 있습니다. 빨리 가겠는데? 예, 아직 괜찮습니다. 근데 소개팅 좀 사회적 해주세요. 고립이라는 것이 꼭 단순히 가족 관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또 쉽게 소통할 수 있는 이웃 사촌, 그리고 또 직장 동료들, 모든 사람들과 네트워킹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손쉽게 이렇게 다 거리에 닿을 수 있는데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 그러니까 서로 간의 교류가 있다고 하면 사실 고립에 쌓여 있는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거를 유지시키고 어떠한 방법으로 또 지속시켜 나갈 것인가는 굉장히 또 많은 방법이 필요하고 사회적인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점차 단절되고 있는 1인 가구의 증가, 또 아까 결혼 말씀하셨지만 네. 예, 꼭 결혼이 답은 아닙니다. 예, 또 노인 1인 가구의 증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요인들로 인해서 네. 그런 사회적인 정책적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나 스스로 사회적 고립을 초래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그런 고립 상황에 빠져들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고요. 그게 결국은 흡연을 하는 그런 흡연자보다 더 큰 건강에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연구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교수님께서 설명을 너무 잘해주셨는데 단장님께는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저희 프로그램이 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과학 전문 프로그램이니까 그렇죠. 이 노화 요인을 조금 과학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100명의 노화 연구자가 있으면 100가지 노화 이론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노화는 굉장히 복잡하고 아직도 풀어야 할 이야기가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데 다행히도
저명한 노화 연구자들이 선정한 12개의 노화 원인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먼저 유전체, 즉 DNA의 안정성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가 분열할 때 복제가 오류가 되기도 하고 네. 그 이외에 자외선이라든지 혹은 또 독성 물질 혹은 활성산소들에 의해서 이런 DNA에 변이가 생기게 되는데요. DNA가 이렇게 변이가 생기게 되면 단백질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거나 네. 아니면은 심지어 잘못된 단백질이 만들어지기도 해서 하는 것이 알려져 있는데요. 당연히 노화가 되신 분들 몸에는 이런 손상들이 축적되어 있고 그러면은 중요한 기능을 하는 유전자라든지 네네. 혹은 어떤 회로 이런 것들에 장애가 생길 수가 있고 이것이 노화의 원인 중 한 가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세포 나이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게 있다면서요? 오. 12개의 노화의 원인 중에는 텔로미어라는 것이 있는데요. 많이 들어봤습니다. 네네. 네. 텔로미어가 세포의 나이를 결정할 수 있다. 텔로미어가 뭐냐? 텔로미어는 염색체의 끝부분에 있는 DNA와 단백질의 복합체입니다. 이 텔로미어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손상이 없이도 세포가 분열하는 것만으로도 길이가 점점 줄어드는데요. 예. 그 이유는 우리 몸이 DNA를 복제할 때 끝까지 완전히 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끝에 점점점 복제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 얘기는 분열할 때마다, 즉 노화가 진행될 때마다 텔로미어는 필연적으로 길이가 점점점 줄어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들 DNA를 신발끈이라고 그러고 네. 텔로미어를 신발끈 끝에 있는 어떤 플라스틱 코팅된 것이라고 했을 때 네네. 신발을 신고 벗을 때마다 이 코팅이 된 게 점점점 줄어들면 신발끈이 풀어지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 결국 이제 신발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고 네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제 세계 최초로 최세포 복제로 태어난 복제양 돌리가 있잖아요. 네. 이 돌리가 정상적인 양보다 한 절반 정도밖에 살지를 못했어요. 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은 이미 성체가 된 최세포를 복제해서 태어난 양이기 때문에 이미 텔로미어가 줄어들어 있을 것이고 그게 돌리가 수명이 짧은 거의 원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흥미롭게도 나중에 연구를 해봤더니 그게 원인은 아니더라. 아니었어요. 네. 하지만 여전히 텔로미어가 노화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다라는 것은 변치 않은 사실입니다. 사실은 그 노화를 방지하는데 단백질을 좀 많이 먹어라 이런 얘기를 맞아요. 뭐 건강 프로그램에서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나이 들수록 단백질 챙겨 먹어라. 네네. 그래서 저도 운동 같은 거 할 때 특히나 단백질을 조금 신경 써서 챙겨 먹거든요. 단백질이랑 노화 이게 좀 상관관계가 있는 겁니까? 요즘에는 노인분들이 근육 양이 줄어들고 예. 근육 기능이 떨어지는 이제 근감소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 단백질을 보충해주면 근감소증을 예방할 수 있다. 즉 노화를 개선할 수 있다. 라는 점이 알려지고 있어서 그게 그 중에 하나고 두 번째로는 12개의 노화의 원인 중에도 단백질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건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단백질 자체가 아니라 단백질 항상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단백질 항상성. 항상성. 네. 단백질 항상성이 뭐냐라고 하면은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의 종류는 수만 개가 넘고 네. 체중의 한 20% 정도를 단백질이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런 단백질은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활동을 하고 또 분해가 돼야 되는데 이런 전체 현상을 단백질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단백질 항상성은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점점점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얘기는 손상된 단백질이 제거되지 않고 몸에 축적이 되면 그게 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세포 노화를 야기하고 염증이라든지 혹은 치매와 같은 퇴행성 신경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네요. 네, 맞습니다. 저속 노화, 결국 노화의 속도에 관한 얘기잖아요. 네. 뭐 빨리 늙고 싶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없죠. 네. 노화의 속도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비밀이 있을까요? 굉장히 일상적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이야기인데요. 50대 봐라, 40대보다 다르다. 60대 봐라, 50대보다 다르다. 빨리 간다, 어른들이 시간이. 항상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게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바가 있습니다. 어. 34세, 60세, 78세를 기점으로 해서 특정한 단백질의 양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신체 생리적인 요소가 달라지는 것을 파악한 그런 논문인데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30세에는 일정한 정도의 그런 수치를 보이고 있던 단백질이 네. 34세를 지나면서 급격하게 치솟고 오. 또 이렇게 일정하게 약간 퇴화가 되고 있던 것들이
60세를 기점으로 해서 증가하고 그냥 분명히 여러 가지 그런 원인들 중에 뭔가 있다. 이 나이에는 네. 급격하게 늙는 원인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낸 논문들이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 중에 그러니까 34세, 넘었네. 아무튼 60세, 78세에 아주 급격하게 늙는다라고 콕 집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나이별 노화 징후 이걸 어떻게 좀 구분을 할 수가 있을까요? 각각 경험하신 나이대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경험치가 다르실 텐데요. 네네. 34세 네. 몸이 갑자기 뻣뻣해져요. 저요? 유연성이 굉장히 너무 떨어집니다. 오래전이라. 60세가 되면은 그냥 가만히 있던 피부에 막 탄력이 없어집니다. 미세한 주름이 더 깊어지고 탄력이 있어서는 논할 수가 없게 되고 뭐 이런 상태가 되고요. 78세가 되면은 에너지가 너무 급격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당 떨어진다 막 이런 거에 나아가가지고 조금만 활동을 해도 급격하게 피곤해지고 에너지가 엄청 저하가 되고 또 신체적인 활동, 운동 너무 의욕은 세지만 마음대로 몸이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게 굉장히 급격하게 나타나는 그런 나이가 78세이다라고 증상을 우리는 현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과학적으로도 증명을 해보니 이 수치에 분명히 이거 신체적으로 생리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다. 단백질 수치 여러 가지 그런 뭐 호르몬 수치 같은 것들이 굉장히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한 연구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 그 나이에 딱 진입하신 분들은 굉장히 기분이 찹찹하실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오늘 저희 방송 끝까지 보시면 저속노화 반드시 제가 진행시켜 드릴 테니까 채널 돌리지 마시고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즘에는 사실 이제 관리 잘하는 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실제 나이가 있고 뭐 생물학적인 나이, 뭐 신체 나이 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딱 그 개념도 조금 헷갈리긴 한데 어쨌거나 같은 나이여도 생물학적으로는 나이가 좀 다를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원장님? 실제 나이와 생체 나이는 다를 수 있는데요. 네네. 사실 이런 생체 나이를 측정하는 게 저희 같은 이제 노화 연구자들의 아주 오래된 꿈이었어요. 그게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우리 몸의 어떤 정보를 이용하면 우리의 생체 나이 혹은 노화 속도를 굉장히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DNA의 특정 위치에 이제 메틸화라는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요. 네. 이거를 후성 유전학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연령의 인체 시료 한 8,000개 정도를 가지고 이 DNA 메틸화 패턴을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나이에 따라서 변하는 패턴의 규칙이 있더라. 규칙이 있다는 얘기는 이거를 수식화할 수 있다는 얘기고 이제 공식을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 공식에 의하면 본인의 생체 나이를 굉장히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의 노화 속도가 같지 않다. 그렇죠, 그렇죠. 예, 어떤 사람은 1년에 한 살씩 먹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더 빠르게 혹은 어떤 사람은 더 느리게 생체 나이가 진행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노화 시계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요.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어떤 스트레스를 받거나 혹은 잠을 잘 못 주무신다거나 그러면 노화 속도의 시계가 빨라지는 게 알려져 있고 운동을 하고 음식을 좋은 아까 지중해 식단 말씀하셨는데 그런 식단을 적게 먹는 분의 경우에는 이 노화 시계의 속도가 느리게 흐른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같은 속도로 흐르지만 개개인의 노화 시계의 속도는 다르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후천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라는 점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관리가 가능하다. 네. 듣던 중 반가운 얘기네요. 좀 관리를 해야겠습니다. 피부과 가야겠다. 네네. 요즘 현대인들의 삶을 빗대서 가속 노화의 악순환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네. 이제 가속 노화도 이제 방금 설명해 주신 어떤 생체 시계 요것과 관련이 있겠네요. 혹시 자기 전에 핸드폰 유튜브 보다 주무시나요? 네. 넷플릭스 하다가 주무시나요? 네. 여러 가지 그런 습관들 그리고 우리 배달 음식 너무 편하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편리함 속에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생활의 패턴들이 굉장히 가속 노화의 주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요즘에 또 많이 이야기 나오는 것이지만 카톡 업무 시간 끝난 이후에도 쉼없이 울려댑니다. 네네네. 업무 시간에 시작과 종료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저희한테는 이 역시 외부 자극, 스트레스로 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냥 똑같이 저희한테 주어진 24시간이 엄청나게 그냥 늙는 시간으로 쓰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속 노화를 논해야 되는 이 마당에 네. 이런 외부 자극으로 우리는 늙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번 이게 가속 노화가 생기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은 백이 안 됩니다.
한 번 출발선에서 뭔가 이렇게 앞으로 가면은 계속 치달아가지고 더 늙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쌓이게 된다는 게 더 문제인데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굉장히 좀 반성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노화는 막을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여겨왔지만 최근에는요,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노화를 늦추거나 되돌리는 기술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노화세포 제거라는 이제 항노화 연구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노화가 진행이 되면 우리 몸에는 정상세포하고는 다른 노화세포라는 것들이 축적이 된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우스에서 이런 노화세포를 제거했더니 백내장이라든지 네. 혹은 근육 기능 감소라든지 이런 다양한 노인성 질환이 개선이 되고 심지어 수명조차도 17%에서 35% 정도 늘어나더라라는 사실들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예. 폴리페놀이라고 하는 폴리페놀. 네네, 네. 몸에 좋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과거에는 이게 항노화 효능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그 어떻게 얘가 항노화 효능을 가지고 있는 거냐라는 거에서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폴리페놀을 처리해 봤더니 정상세포는 죽지 않는데 노화세포는 죽이는 그런 효능이 있더라라고 해서 과거에는 설명할 수 없이 그냥 항노화 효능이 있네 했던 것들이 알고 봤더니 노화세포를 줄임으로써 그런 효능을 가진다라는 것들도 보고가 되고 있고요. 네. 요즘에는 또 이제 저속노화를 넘어서 그 영노화라는 그런 그 단어들 처음 들었는데 네네. 거기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재밌게 본 좋아하는 영화 중에 이제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는 영화가 재밌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 영노화 기술 요거를 현실적으로 증명한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많은 노화 연구자들이 실제 노화 혹은 이 노화라는 시계를 되돌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대표적으로는 하버드 메디컬 스쿨의 데이비드 싱클레어라고 하는 노화의 종말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가장 저명한 노화학자인데요. 이분이 줄기세포를 만드는 데 쓰이는 야마나카 팩터라고 하는 OSKM이라는 인자가 있는데 이 중에 3가지 OSK만 넣어줬더니 손상된 시신경의 회복이 다시 늘어나고 노화로 잃어버린 시력이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가 이제 보고가 되었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이게 과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를 연구를 해봤더니 OSK를 넣어주면 세포의 DNA상에는 변화가 없는데 후성 유전적 정보를 다시 젊은 상태로 되돌려서 영노화 효능이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고 이 이야기는 OSK가 세포의 노화라는 프로그램을 다시 리프로그래밍함으로써 기존에는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했던 노화라는 것을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처럼 되돌릴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실제로 나이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생체 나이는 되돌릴 수 있는 과학기술이 있다는 말씀인데요. 더 나아가서 세포별, 장기별로도 노화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연구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노화를 측정하는 모두가 인정하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우리 몸 안의 장기들이 서로 다른 속도로 늙어가는지 같은 속도로 늘어가는지를 정확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근거를 가지고 우리 몸 안의 장기들이 어떻게 다른 속도로 노화가 진행될 수 있는지를 서로 다른 2가지 방식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래부터 그렇게 프로그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흉선이라는 기관인데 흉선은 우리 몸에서 면역세포를 훈련시키는 기관입니다. 감염병이라든지 암세포에 대항할 수 있는 T세포를 키워내는 곳인데요. 놀랍게도 이 장기는 사춘기 무렵부터 빠르게 퇴화 혹은 노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은 장기마다 노화의 속도가 다르게 결정되어 있고 몇몇 장기의 노화는 생체 나이 자체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2번째는 노화세포의 발생과 축적입니다. 우리 몸에는 노화세포가 있는데요. 이 세포들은 더 이상 분열하지 않고 주변 세포에 노화 신호를 보내면서 결론적으로 주변의 노화를 퍼뜨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노화세포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기도 하지만 외부의 자극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생성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자극 요인으로는 산화 스트레스, 방사선, 염증, 음주, 흡연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에 걸리면 노화세포의 양이 늘어나는 것도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본인의 장기 중에 어느 장기에서 가장 빠르게 노화가 진행될 수 있는지를 본인의 생활 습관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4년 네이처지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하나의 장기인 뇌 안에서도 모든 세포들이 같은 속도로 노화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세포들이 더 빠른 속도로 노화가 될 수 있다. 그 상태에서 노화를 되돌릴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 운동을 하거나 혹은 세포 리프로그래밍을 했더니 역시 이런 역노화 효능들도 특정 세포에서 더 잘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즉 노화는 되돌릴 수 없다라는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발견인 것입니다. 동시에 노화에 민감한 조직이 있고 그 조직 안에서도 노화에 특히 더 민감한 세포가 있다라는 사실을 저에게 알려줍니다. 따라서 노화가 빠르게 일어나는 조직 혹은 그 조직 안의 세포를 조기에 정밀하게 추적하고 해당 조직이나 세포에 맞는 맞춤형 개입을 할 수 있다면 부작용 없이 노화 자체를 지연시키거나 심지어 되돌리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과거에 노화는 거스를 수 없는 자연현상으로 단지 호기심의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노화가 측정이 가능하고 이를 늦추거나 심지어 되돌리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흥미로운 연구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도 그 중에 하나로 장기와 세포별로 서로 다른 노화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고 이를 정밀하게 측정함으로써 개인별, 장기별 혹은 세포별 맞춤형 항노화 전략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화의 종말의 저자이기도 한 데이비드 싱클레어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한 말이 있습니다. 노화는 불가피한 현상이 아니다. 자, 교수님, 최근에는 노화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네, 굉장히 상반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네. 노화라는 거는 인간이 살면서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자연스러운 우리 생리적인 과정이다라고도 우리는 언급을 했는데요. 이게 질병이라고 본 거예요. 데이비드 싱클레어 교수가. 예, 노화가 질병이라고 본다고 하면은 그 질병이라는 거는 치료해야 될 대상이기도 한 거거든요. 네네. 질병이라는 의미 자체를 부여함으로써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2018년에 노화 관련 의약품 개발을 할 때 노화에 대한 질병 코드를 부여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거는 결국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인식을 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사실 이게 계속 논쟁 중입니다. 예, 노화에 대해서는 정의에 대한 논란 그리고 이것을 질병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그냥 단순한 생리학적 현상의 흐름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의 그런 여러 가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지속됨으로써 이제는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사회 그리고 점점 늙어가고 있는 사회가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노화에 대한 연구도 많아지고 여기에 대한 예방 그리고 뒤처리 앞으로의 우리에 대한 정책적인 인식 이런 것들이 함께 맞물려서 노화에 대한 정의의 재인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앞서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초고령 사회에 이미 들어섰고 이게 이제 노인과 더 많아질 것이고 그러면 이제는 이 노화 문제는 단순히 뭐 한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국가와 사회가 조금 책임져야 될 조금 거시적인 문제가 된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해외 다른 나라들은 지금 이런 현상에 대해서 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을까요? 노화 연구에서도 어떤 글로벌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인데요. 미국은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1974년에 네. 이미 NIA 국립노화연구소를 설립을 했고 이런 NIA는 이제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어떤 노화 기초 연구, 노화 의학 연구, 심지어 정책 연구 이런 쪽에서도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노인성 치매, 즉 알츠하이머
연구에도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일본의 사례는 항상 저희가 참고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일본은 어떤가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저출산 고령화 다 앞서갔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도 2025년 이후에 들어서면서 초고령화 사회,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전 국민의 20%를 넘는 사회에 이미 진입을 하였거든요. 근데 일본은 훨씬 더 먼저 진입을 하였고요. 현재는 30% 이상이 법정 노인이라고 일컫는 65세 이상으로 분류될 정도로 굉장히 노령화 사회가 진작부터 이미 진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네. 예, 지금 방금 전에 미국 사례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러한 첨단 기술의 지원 그리고 이러한 질병으로서의 노화를 바라보는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과학적인 지원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점을 일본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뭐죠? 공동체의 회복이라는 점입니다. 공동체 예, 그건 좀 어떻게 보면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건 뭐냐면요. 결국은 우리 사회에 계속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고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노인 인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서로 이해하지 않고 돕지 않고 함께 살아가려는 마음이 없으면은 그 사회는 유지되기가 힘듭니다. 네네. 일본은 그것을 먼저 일찌감치 실천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선진 사례로 꼽히고 있는데요. 네. 정책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커뮤니티 케어 시스템, 그러니까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고 하는 정책 시스템입니다. 고령 인구가 이제 급증을 하는 도시 중심으로 그런 커뮤니티 케어 시스템이 발달을 많이 했고요. 쉽게 이야기하자고 하면은 내가 태어난 곳에서 존엄하게 나이 들어서 생을 마감하고 싶다라는 것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런 노화 또는 노인의 그런 삶에 대한 마감의 생각일 것입니다. 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나이 들어서 아프거나 하면은 병원에 가죠. 그렇죠, 병원. 그리고 제가 익숙한 공간이 아닌 굉장히 낯선 병원이란 공간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고요. 이거는 각 개인의 가족만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일본은 각 지역에서 여러 가지 그런 요양 시스템이라든지 재활 시스템, 예방, 또 거주할 때 노인들이 사는 그런 주거 같은 경우는 공간의 특성이 굉장히 있어야 되거든요. 네. 문턱 하나도 넘기 힘든 그런 맞아요. 예, 거동 범위가 있습니다. 그런 거 다 문턱 없어요. 하나 없이 네. 그리고 뭔가 휠체어가 잘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여러 가지 그런 가스레인지 사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기 시스템 이런 거 다 편안하게 그런 거주 시스템까지 여러 가지가 다 같은 요소로 지역사회 내에서 실천이 되는 부분을 일본에서는 일찌감치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거기서 서로 함께 내 이웃이 사는 것을 돕는 공동체, 마을의 개념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울 수도 있지만 실천하기는 어려운. 네. 그게 결국 사회적 자본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결국 지역 사회에서 에이징 인 플레이스, 내가 살던 곳에서 아름답게 늙어가는 그런 것들을 추구를 하고 있다고 보고요. 결국은 이거는 어떠한 의료 시스템이 잘 체계적으로 정비되었다고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한편 우리나라는 그 노화 관련 연구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하다. 이런 얘기도 제가 얼핏 들었거든요. 단장님, 이거 맞는 건가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다 보니 네. 어찌 보면 대비가 부족한 점은 당연한 아, 사실이라고 이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너무 빨리 진행되고. 예, 너무 빨리 네. 대비할 시간이 없는 없지. 거죠. 아, 그렇군요. 네네네. 그렇죠. 하지만 올해 초에는 네. 질병관리청에서 네.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가는 코호트 연구도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노인성 만성 질환에 대한 어떤 관리 체계도 개편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우리나라에서도 국민 노화 연구소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추진하고 있고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화를 더 이상 지원하고 관리하고 복지 대상이 아니라 어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린 어떤 첨단 바이오 그런 연구들을 통해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한 대상이다. 노화는 질병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인식의 전환 및 국가적으로도 정책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정부 관련 부처들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돼 있는 제도를 정비한다든지 혹은 노화 기초 연구에 대한 집중 지원, 네. 항노화 중개 연구 등 이런 거에 지원을 많이 해야 할 그런 시기가 되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더 느리게, 더 젊고 더 건강하게 저속노화가 사회적인 트렌드로 떠오를 만큼 화제입니다. 그런데요, 최근에는 저속노화의 뒤를 잇는 개념들이 또 나오고 있다면서요. 예, 더 나갔습니다. 뭐예요? 레디컬 론제빌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급격한 장수 내지는 수면 연장이라는 개념인데요. 단순하게 저속노화 같은 생활 습관 개선에서 나아가지고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수명을 늘리자라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뭐 현상들이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결국은 건강 수명의 연장이 중요하다라는 그렇죠. 것입니다. 건강하게 예. 나이 예. 들고 싶죠. 나이만 들어서 계속 네. 그 수명만 늘어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건강하게 오래 잘 사는 것이 우리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은 여기에 기술을 투자하고 우리가 정책을 투자하는 것이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나이 들면은 아프다는 거는 일반 상식이고요. 네. 여러 가지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미리 예방하고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서포트를 사전에 예방적으로 한다고 하면요, 나중에 결국은 그런 의료 비용 줄일 수 있는 거고요.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잘 발전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필수적인 그런 요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몸속 이 노화 시계의 속도를 좀 늦추고 좀 건강하게 나이 들 수 있는 방법. 이거 막 이론적인 거 말고요. 진짜 딱 실생활에서 딱 좀 와닿을 수 있는 그 핵심적인 거. 요거 알려주세요. 딱 짚어주세요. 뭘 먹어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네네네. 예. 그러면은 그러니까 노화가 도대체 몇 세에 시작이 되느냐? 과학적으로는 우리의 성장의 만료가 되는 10대 후반 혹은 20대 초반에서부터 이제 노화라는 프로그램이 가동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아직은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안정성이 검증돼 있는 그런 기술은 없습니다. 아, 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노화 속도는 관리가 가능하다.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흡연을 하시거나 혹은 음주를 일주일에 3일 이상 하시면 네. 노화 속도가 10% 정도 빨라진다라는 연구 결과를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운동을 하시면 네. 그것도 가능하면 좀 강도를 높여서 운동을 하시면 노화 속도를 10% 정도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 번 얘기가 나왔는데 사회적 활동이 부족한 노인의 경우에도 놀랍게도 노화 속도가 더 빨라져 있다라고 하는 보고도 있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이런 사실을 다 알아도 적게 먹고 꾸준히 운동하는 그런 저속 노화 생활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렇죠. 노력을 해야 돼요. 네. 알지만 참 어렵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개인의 생체 나이라든지 네. 노화 속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동기부여를 해줘야 된다. 오. 내가 지난 1년간 적게 먹고 운동을 열심히 했더니 네. 1년 뒤에 내 생체 나이를 쟀더니 오히려 작년보다 더 줄어들어 있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면 이게 굉장히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약간 네. 뭐 체중제 듯이 그죠? 맞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매일 체중계가 올라가듯이 네.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을 통해서 나의 생체 나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어 있는 생체 나이를 재줄 수 있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네. 정리하자면 개인적으로는 잘 알려져 있는 저속노화 생활을 습관화하고 시스템적으로는 주기적으로 생체 나이 혹은 노화 속도를 측정해서 제공함으로써 지치지 않고 노화 속도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게 참 중요하겠네요. 저도 오늘부터 한번 열심히 실천해 보겠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과학은 다 내 거. 완전 럭키비키잖아. 과학에 진심인 남자 김기환입니다. 오늘도 흥미진진한 과학 이야기 속으로 김기환의 과학 일수다. 우리 집 화분 이파리만 툭툭 떨어지면 아이고 얘도 늙었나 보네 이러신 적 있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식물도 정말 늙습니다. 우리가 말이 안 통해서 몰랐을 뿐이죠. 가을이면 나무가 잎을 떨구는 건 단순한 계절 변화가 아닙니다. 잎도 늙으면 유지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식물 스스로 얘는 이제 정리하자 하고 떨궈버리는 전략이죠. 말하자면 고장난 부품은 과감하게 제거하고 전체 생존을 도모하는 방식. 이게 바로 식물의 노화 관리법입니다. 식물 너희들 노화 계획이 다 있었구나.
재미있는 건 국내 연구진이 우리 자생식물이죠. 꼬리 조팝나무에서 피부 노화를 늦추는 성분 하이페로사이드를 발견했다는 사실입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이 추출물은 콜라겐 분해 효소를 43%까지 억제해서 피부 탄력과 주름 개선에 효과를 보였는데요. 식물은 스스로 늙어가면서도 우리를 젊게 만드는 실마리를 함께 키우고 있는 셈이죠. 실제로 과학자들은 식물 노화의 유전자, 대사 경로, 환경 반응을 분석해서 인간 노화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물은 암에 걸리지 않지만 잎을 떼어내고 가지를 줄이면서 몸을 유연하게 재조정합니다. 우리는 몸 일부를 바꾸는 능력은 없지만 식물은 그렇게 생명을 이어가는 거죠. 잎이 떨어진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 안엔 생존을 위한 영리한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의 진심인 남자 김기환의 과학 이수다였습니다. 초고령화 시대, 이제 저속노화 실천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갑자기 노래 한 소절이 생각나는데요.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통해서 멋지게 나이 들 때, 하지만 천천히 익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자, 두 분 많은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단장님 어떠셨어요? 저는 노화 연구처럼 재밌고 임팩트 있는 연구는 없다라는 사실을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나왔고요. 네. 오늘 이 자리가 우리나라 노화 연구에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봅니다. 네, 전달이 잘 됐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어떠셨어요? 네, 저는 늘 오는 나이 선물처럼 받자. 이게 제 모토였는데요. 오늘 프로그램 같이 진행하면서 오는 나이 더 잘 건강하게 살자라고 모토가 바뀌었고요. 네. 저는 저출산 고령화 정책 연구자로서 또 앞으로 여러 가지 그런 사회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첨단 기술로 또 보완할 수 있는 것들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공동체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노력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더 강해졌습니다. 네. 오늘 즐거운 시간 감사드립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나이 선물로 제가 드릴 테니까. 예.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과학이 보인다. 과학이 즐거워진다. 스치기만 해도 당신 과학 전문가.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